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인지과학자 김탄균입니다. 제가 거의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는데요. 현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게 최근 들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뭔가 아직까지는 약간 생경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절에 멀리서 강의했던 게 좀 더 저한테 익숙한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이 아직은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메타버스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제 주변에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메타버스는 버즈워드다. 버즈워드가 그런 말이죠. 마케팅적으로 테크 기업들이나 일부 컨설팅 기업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이 말은 사실 기존에 있던 말의 어떤 변형 또는 크게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국내 콘텐츠 산업계 중에서 게임업계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냥 게임이다. 메타버스하고 게임은 동의어인데 왜 다른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과연 제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이 이야기를 끌이느냐 하면, 메타버스의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메타버스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깊게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을 논하기 전에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굴벽화입니다. 엄청나게 오래전에 인류가 최초로 기록했던 매체, 벽에 동물의 그림을 그렸던 건데 이걸 도대체 왜 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만나보진 못했겠지만 우리가 추측하기에 이분은 아마도 시간을 붙잡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어떤 경험을 동굴 공간에 그림을 남겨서 시간을 붙잡고 후세, 다른 이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주고자 했던 욕망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동굴벽화 다음에 인간이 사용했던 정보 전달 수단은 뭐였냐 하면 파피루스, 종이입니다. 종이에 무언가를 기록을 해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었죠. 동굴벽화에 많은 걸 그릴 수 있었지만 그건 고정된 공간이죠. 누군가한테 거리를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전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종이에 기록해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나온 게 뭐냐 하면 전 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였죠. 앞서 벽화와 종이가. 근데 이런 작업을 언제나 실시간으로 하고자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매체가 바로 전화였죠. 이때까지 전화가 던져주는 효과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자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소리밖에 없으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바로 스마트폰이죠. 소리 이외에 여러 가지 문자도 담고 그림도 담고 동영상도 담고, 또 들고 다니면서 시공간의 한계가 많이 초월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즉 저는 동굴벽화부터 스마트폰까지 굉장히 서로 이질적인 매체 같지만 사실 이 매체는 하나로 관통하는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메타버스도 이 네 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리적 현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디지털 현실을 향하는 미디어이다. 메타버스가 4글자인데 한 글자만 더 붙여서 5글자로 메타버스를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현실. 메타버스는 3차원 공간의 가상의 무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현실입니다. 다만 그 현실이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디지털 현실일 뿐입니다. 그럼 디지털 현실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 앞서 이야기했던 벽화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까지 나왔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굴벽화, 전화,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이 제가 앞서 소통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소통의 수단을 현대 문명에서 미디어, 매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도 결국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미디어, 매체로서의 역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미디어로서 우리한테 어떤 가치를 던져줄 수 있을까? 비행기. 갑자기 미디어 얘기다 왜 비행기가 나왔나 싶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행기도 일종의 미디어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욕이나 런던에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동하겠죠.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자 런던까지 가는 거예요. 반대로 뉴욕에 있는 사람이 제 생각을 듣고자 한국에 오기도 하고. 즉 우리가 아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교통수단 중에 상당수의 양이 물리적인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옮기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타버스가 고도화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항공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겠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딱 이 건물에 있다 왔어요. 이 건물 114층에서 엘모그룹 이사회 하다 왔는데, 엘모그룹이 갖고 있는 이 건물이 제가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123층이고 555m, 세계에서 5번째 큰 건물,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물인데, 우리는 이런 큰 공간을 도대체 왜 유지하고 있을까? 지금 넓은 방에 여러분들이 왜 모이셨을까? 소통을 하고자 모이신 거죠. 근데 진정 오늘 말씀드릴 기술이 충만해져가지고 우리가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물리적인 건축물의 모양과 필요성도 많이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글로벌한 이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오염의 가장 첫 번째 이슈가 에너지 문제죠. 물론 메타버스 자체도 에너지를 쓰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설명드릴 기술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비행기나 물리적인 건축물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에너지 소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로 무엇을 할 수 있나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은 1970년도부터 72년까지 지어진 건물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건물이고요. 나카킨 캡슐 타워라고 하는 특이한 모양의 건축물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모반 듯한 주사위 모양의 어떤 방들을 쌓아 올려갖고 만든 건축물입니다. 사실 문화적으로는 우리한테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건 차치하고, 일본인들이 이 건축물 자체가 내진 설계나 안전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는 올해 건물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건물 해체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건물에 대해서 애착이나 어린 시절의 향수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이 건물을 어떻게 해체했는지가 굉장히 재밌는데,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모여진 돈으로 무엇을 했냐 하면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지금 이 모습, 낡아빠진 건물의 모습, 안에 배선이 날아다니고 낡은 에어컨디셔너가 옆 구석에 있고 배선의 녹슨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3D로 정밀하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모델인들이 이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스마트폰 앱을 들이밀면 해체된 건물이 예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뭐 지어진 지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의 건물을 허물 때 보면 아주 속이 후련하다 생각을 하겠죠. 아파트 재건축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밀어버리고. 우리가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 뭐 조선시대, 백제시대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현대에 우리가 활용했던 공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무너뜨려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우리 후대도 우리의 건축물들을 그리워할 겁니다. 궁금해할 것이고. 과거의 공간이죠. 과거의 공간을 저렇게 메타버스에 담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공간은 미래의 공간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축물들을 국내의 많은 건축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보게 되면 1년에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델하우스, 엄청나게 많은 건설 폐기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봤으면 현재는 메타버스가 어디에 적용이 될까? 두 가지만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왼쪽의 모습은 꾸에르보라고 하는 데킬라 회사입니다. 데킬라, 술입니다, 술. 데킬라 회사가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데킬라가 주조되는 과정, 데킬라를 즐기기 위한 바, 이런 것들을 한 공간에 가상의 건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꾸에르보의 건물들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나 제품의 철학은 이런 건물 모양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왼쪽에 있는 건축물을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디센트럴랜드 안에 들어가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다양한 플랫폼이나 기기 개발이나 컨텐츠 개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하고 함께하고 있는 작업 중에 일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화면 오른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반갑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제가 대학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티스트 듀스의 김성재 씨입니다.
90년대 후반에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죠. 근데 이분을 저희가 이제 지난달 초에 TV조선 방송에 이렇게 아바타로 복원해가지고 현재 생존해 계신 동생분하고 합동 공연하는 것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두 개의 공간, 왼쪽에 데킬라 양조장, 오른쪽의 방송 무대는 모두 시점이 현재입니다. 현재지만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을 재해석해서 왼쪽에 띄었고요.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사람과 이미 사라져서 떠나가서 우리의 기억 속에 머무는 분들을 끄집어내서 현재 시점에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멋지고 신기한 일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문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모 대학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메타버스 안에 상담소를 만드시는 것들을 또 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심리 상담소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방에 한 두어 명이 창업해서 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놔두고 의자 몇 개 놔두고 상담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만든 상담소는 어떤 형태냐 하게 되면 상담을 받게 되면 집으로 VR 장비를 보내줍니다. VR 장비를 착용하면 내 방에서 마치 커다란 호수 가운데 떠 있는 돛담배에 상담사랑 난 둘이 앉아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씬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학생들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이 모델인데 전국에 있는 대학교 10군데가 넘는 대학, 제가 있는 경희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학생들 연합체를 메타버스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산되어 있는 캠퍼스들을 연동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 또한 대학생들끼리 별도로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그 안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대학교들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학교도 다르고 전공도 다른데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봤더니 누군가가 자기 땅 안에다가 독서실을 만들었어요. 독서실을 만드니까 그 안에 학생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 경희대 학생, 영남대 학생이 독서실에 모여서 함께 공부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근무한 지가 16년 차인데 원래 제가 꿈꾸던 모델이 그런 거였거든요. 지역이나 대학의 틀을 넘어서서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근데 제가 못하고 있는 작업들을 대학생들이 스스로 메타버스 안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이 메타버스 안의 미술관을 통해서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손쉽게 얻기도 했고요. 또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전 세계 200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서 거대한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도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의 자료들, 그 다음에 지금 이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4개의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버즈워드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게임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건 일시적인 마케팅도 아니고 일시적인 게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그래프입니다. 초창기에 인류가 손으로 책을 만들 때는 한 권의 책을 만드는데 100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기계를 만들고서 하루에 한 두세 권의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에 하루에 수십 권의 책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제가 재작년 겨울에 발표했던 메타버스라는 책이 국내에서도 한 읽으신 분이 140만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100만 독자 가까이가 어떻게 보셨냐 하면 다 전자적으로 책을 보셨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매체, 디지털 매체지만 디지털 매체의 힘은 이만큼 거대한 겁니다. 책의 수강과 동시에 1000권, 10,000권이 아니라 책 내용을 원한다고 하게 되면 100만 명, 1000만 명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디지털 기술이 열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 태그막이 라이프 3.0이라는 책에서 썼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인류가 디지털 특이점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특이점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의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실감기기, 경험 디자인. 저는 그게 5개의 축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부에서 돌려주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언급하죠. 기계적인 것들, 반도체나 클라우드나
통신이나 또는 뒤에 있는 것들은 좀 낯설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 이야기인데 물리적 현실에 들어가는 IoT나 로보틱스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 근데 외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런 것들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과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이죠. 물리적 공간이 서로 결별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양쪽 공간을 연동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물리적인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와 같은 표준을 활용을 해서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는 집안의 많은 물건들, 로봇들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게 플랫폼인데 플랫폼을 위해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3D 엔진, 블록체인, 인증 보안, 인공지능 기술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제가 생각하는 기술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메타버스가 결국 공간과 인간의 세상이거든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터전인데 큰 틀로 보게 되면 공간과 인간을 어떻게 복제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공간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창작할 건지에 대한 공간과 아바타에 대한 창작의 문제가 있고요. 또한 경제학적으로 여기서 많은 재화를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재화를 어떻게 창작할 것이냐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감기가 현재 크게 두 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메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아마도 메타버스가 고도화되면서 헤드셋과 글래스, 크게 보면 헤드셋은 물안경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각 정보를 차폐를 해가지고 공간에만 볼 수 있게 디지털 공간만 볼 수 있는 거, 또는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물리적인 현실과 디지털 현실을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만드는 형태 글라스도 있고요. 여기에 인간이 느끼는 오감 중에 시각하고 청각만 전달하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기업들이 손대고 있는 부분은 햅틱이죠. 촉각. 아직까지는 미각과 후각에 대한 연구들은 상업화 시점에서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홀로그램이나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착용하지 않아도 메타버스의 디지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기기 시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CES에 제가 일하고 있는 롯데 기업에서도 발표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기업에선 일반 디스플레이에 사람의 맨 눈,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보아도 3D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을 내년 CES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허가 안 받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뭐 CES가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경험 디자인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기계와 콘텐츠 플랫폼들은 인간이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갖고 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만 실제하는 것 같은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멀리 있지만 가깝게 붙어서 이야기할 때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 공감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기술들, 이런 것들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연구하고 만들 기술들이 많죠. 일례로 공간 창작이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간 있죠. 이 거대한 회의실을 메타버스 안에 옮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큰 공간을 만들고서 의자를 몇백 개 깔아놓으면 끝나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이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그 경험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 공간은 제가 강연을 할 때 누가 옆에서 소근소근 말하는 것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옆에 앉아 있는 분이 향수 냄새가 살짝 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살짝 바람이 느껴지면서 촉각적인 반응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을 버리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정보가 모여서 우리는 여기 있는 공간을 굉장히 사람들이 응집되어 있는 거대한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만으로 과연 우리가 좋은 디지털 현실을 만들 수 있을까? 아직 넘어야 될 장벽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허들. 네. 혹시 VR 장비를 써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집에 또는 회사에 이 VR이나 AR 장비를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 저희 이제 부모님들한테 VR 장비를 이렇게 써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작을 너무 힘들어하세요. 멀미 난다 그러고 무겁다 그러시고. 그리고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실 때 또 해보라고 하니까 못 하세요. 너무 어렵다. 나한테 자꾸 이거 안 시키면 좋겠다 하십니다. 예.
허들이 있습니다. 이 허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딱 만들어 놓고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디지털 현실은 굉장히 냉혹한 거대한 장벽이 그려져 있는 마치 SF 영화 속에 있는 무서운 폐쇄된 도시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 범죄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내에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 제가 최근에 좀 몇 명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굉장히 탓합니다. 너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뭘 믿고서 정보를 준 거야.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 친구가 아니야? 내가 이 플랫폼 내에서 하루에 한 번씩 보름 내내 만났는데 그 정도면 친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할 문제는 이겁니다. 디지털 허드. 우리가 흔히 디지털 노마드란 말들은 많이 쓰실 거예요. 디지털 공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근데 그와 대칭되는 구도로 볼 수 있는 단어가 허드입니다. 디지털 허드는 물리적인 현실을 피해서 디지털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인류 집단을 디지털 허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도피자 또는 디지털 공간의 표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우리의 삶은 디지털 현실과 물리적 현실 중에서 몇 대 몇의 비율로 현실을 경험을 해야 될까? 저도 이걸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리적 현실의 삶이 한 0.1 정도가 되고 모든 삶, 나머지 0.9를 다 디지털에서만 소화한다. 그런 모습으로 인류가 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하거나 이 기술에 대해서 논하는 건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현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현실을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 현실을 그저 피하기 위해서 디지털 현실로 들어가는 이 특정 세대나 특정 움직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문은 학술적이어야 하지만 학식이 모두 엄밀하게 과학적일 수는 없다. 경계 지역의 미지의 땅에는 인문학의 정신과 도구로 개간되기를 기다리는 비옥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문장인데 굉장히 멋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존 커틀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지리학자가 남긴 문장입니다. 오늘의 테마가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기술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을까? 지난 디지털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던 것도 많이 있었죠. 아주 단편적인 예로 우리는 MP3를 먼저 만들었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MP3 시장에서 한국은 뒷길로 완전히 밀려나 버렸죠. 즉 우리한테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인문학의 교점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철학이나 법이나 윤리적인 문제, 사회의 공감을 형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즉 기술을 논하는 자리에서 인문학을 이야기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거 자체가 기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제가 진지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저를 바라봐주고 계신데 저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그 경험과 마음을 쫓다가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또 하세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 다음에 어떤 용어가 나오고 어떤 걸 우리가 연구하게 될 것인가? 저는 용어 자체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을 디지털 현실로 이주해 나가는 이 흐름은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 있죠. 하루에 책을 한 권도 만들지 못했던 시대에서 하루에 수만 권의 책, 수백만 권의 책을 찍어낼 수 있는 디지털 현실로 우리는 이미 넘어왔죠.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없던 시절에도 이 거대한 흐름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앞길에서 우리가 좋은 기술과 좋은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나라만의 좋은 경쟁력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그 앞길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